오늘로서 우리 한뿌리 사랑 포럼이 78차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한 3년 동안 거의 못했고, 그렇게 보면은 그래도 뭐 한 5년 이상 꾸준하게 이제 7년 이상 해왔습니다. 오늘은 김상일 박사님을 모시고 오징어 게임과 낙항의 욕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게 됐는데, 아마 지금 뒤에서 박사님께서 쓰신 책을 지금 뒤에서 이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우리 이 전통 문화와 또 역사에까지 깊은 조예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소개할 오징어 게임과 낙항의 욕망이론, 물론 책으로도 나왔습니다만 이 책도 쓰셨고, 또 부도지역법과 인류세, 또 악학개범 신전부, 저도 역사를 연구하면서 김상일 박사님이 쓰신 책들은 아주 깊이 제가 읽어봅니다. 훌륭한 저서들을 많이 남기셨고 지금도 활발한 저작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제야사학계가 다소 침체된 느낌이 좀 요즘에 들고 있는데, 오늘 박사님 강의를 통해서 우리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 충만한 기회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 4월 같습니다. 4월에 미국에 있을 때 우창수 회장님한테 제가 쓴 책을 한번 한사모에서 발표하고 싶다고. 왜냐하면 제가 책 나올 때마다 우리 이전 이제 박계옥 회장님 아마 책 나올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한사모에서 다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해 주신 거예요. 늘 그래서 감사한데. 그래서 한 3번 연기한 것 같습니다. 뭐 또 날씨가 덥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에서 3번째 이렇게 성사를 시켜주셔서, 더군다나 제가 직접 쓴 책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니까 저로서도 영광스럽고 또 오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오징어 게임, 상상외로 이게 전부 편수가 많기는 하지만 한국 우리 친구들이나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면 오징어 게임을 다 봤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봤다는 분들이. 여기서 혹시 다 보신 분들 보세요. 조금 보시다가 마신 분은 있지만 이 전체를 다 보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하도 선전을 하니까 조금 앞에 보다가 대부분이 도중에 그만두신 분들의 얘기가 너무 무섭다 이거야. 장면들이 막 끔찍하게, 끔찍하게 정말 피를 흘리면서 무자비하게 사람들이 그냥 쓰러지고 죽는 장면 보니까 너무 끔찍해서 볼 수가 없었다. 그런 이유가 다 못 본 이유인 것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이 드라마죠. 영화가, 드라마는 지금까지 우리 해방 이후에 나온 영화나 드라마 가운데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고, 전 세계인들에게 관심을 끼친 건 아마 이 오징어 게임이 유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까지 시즌 1이 나왔고, 시즌 2, 그러니까 제2부가 이제 금년 연말을 이게 해서 지금 나올 거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가지고 계신 이제 유인물을 보시면은, 요즘 유인물을 펴보시면 오징어 게임에 관한 책이
이제 학술적인, 그리고 아주 상당히 이제 철학 박사나 심리학 박사들이 쓴 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제가 모르긴 하지만 우리 좁은 바닥이니까 뻔하잖아요. 제가 쓴 책이 아마 유일한 책 같고, 그 이전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징어 게임과 철학에서 이 프랑스 올리버라고 하는 프랑스의 판대학인가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오징어 게임의 철학 이런 게 이제 한 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오징어 게임의 심리학 이렇게 이제 또 한 권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강의 드리려고 하는 오징어 게임과 락강의 심리학, 락강의 욕망 이론. 여러분들 이 락강이라고 하면 상당히 잘 익숙하지 않는 인물인데, 아마 교보문고에 가면 단행본으로는 이 락강에 관한 연구가 아마 제일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이분의 욕망 이론이라는 이것이 한마디만 우리 욕망에 관한 이론이 가장 이제 유명하죠. 그런가 하면은 미국 각 대학에서 그 한류학과, 우리 여기 오늘 신유리라 한류 문화 연구로 이화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오늘 오셨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한류 문화 콘텐츠로 이 조사를 해 보시면 오징어 게임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각 대학의 강좌로도 개설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이 뭐 공원이나 혹은 학교 정원 안에서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여러 장면들을 가지고 이제 놀이도 하고, 제가 여기 이제 오기 전에 한국 들어오기 전에 한 2주 동안 이스라엘을 갔는데,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 가니까 히브리 대학 학생들이 정원에서 이 오징어 게임 놀이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교수는 이제 강의도 하고, 그리고 금년 11월 13일 동부에 있는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우리나라 민족종교 종단이 가서 그 일부의 한 행사로 오징어 게임도 이제 발표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 2는 그만 사라져 갖고 이제 우리 기억에서도 또 기억에 남지도 않을 것 같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장면이 약간 무섭다고 해서 더 안 보면 이거 도대체. 아무튼 이번 기회에 저 강의를 혹시 들으시고 다시 한번 오징어 게임 전편을 이렇게 다 한번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측면에서 이제 이 오징어 게임을 조명할 수도 있어요. 뭐 철학적으로도, 사회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여러 측면에다. 저는 오늘 이제 주로 우리 한국 문화 측면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이 첫 번째 있는 그 오징어 게임과 철학이라는 이 책은 제일 먼저 나왔는 올리버라는 교수인가요? 제일 먼저 나왔는데, 이 책은 흔히 이제 우리 그 한국 신문 지상에서 딱 그냥 막 한국에는 그냥 하나에 누가 그냥 먼저 이 방향을 틀어버리면 그러면 처음부터 그 방향으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잘 아신 대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평택에 있는 쌍용 자동차, 쌍용 자동차가 배경입니다. 쌍용 자동차. 쌍용 자동차에 한마디로 말해서 무려 여러분들 노조원이 43명이나 죽은 사건이에요. 너무 신문에 안 나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 주인공인 노조원 그 성기원이라는 거기에 쌍용 자동차의 기술공이죠. 그 노조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상대적으로 경찰대학을 졸업한 황일호라고 하는 이병헌이죠. 그 주인공. 거기가 이제 이 경찰대학 졸업하고 경찰대학 간부로서 이제 쌍용 노조를 진압해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나고, 그 다음에 부상 나오고, 하여튼 뭐 수백 명이 해직당하고 이렇게 큰 이제 그 사건이 이제 배경이다. 그 사건이 배경이다. 그러니까 주로 뭐냐면은 이 오징어 게임을 보는 시각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본주들은 돈의 욕망에, 돈에 그냥 눈이 멀어서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무자비하게 희생하고, 또 그런 자본 권력에 대해서 또 노동자들은 그냥 끝없는 무한 투쟁을 하고, 뭐 이런 시각에 이제 이런 시각에서 한마디 말해서 이 자본주의의 진 모습,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사는 인간들의 이 욕망이 뭔가 하는 뭐 이런 시각에서 여러분 이제 오징어 게임과 철학이라는 이제 이 책이 이제 쓰여졌습니다. 쓰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오징어 게임과 심리학이라는 이것도 프랑스 철학자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읽기에 이제 재밌습니다. 재밌고 여기 이제 제가 뭐 여기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여기 그 같은 페이지에 있구나. 그 소개를 이제 해 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뭘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스톡홀름 신드롬, 그러니까 그 스톡홀름 그 공항에서 비행기 납치 인질 사건이 났을 때 그 인질 그 납치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만 납치범하고 피납자들이 뭐 그만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같이 한타령이 돼버렸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 허스트, 저 유명한 미국의 신문왕의 손녀, 허스트 양이 납치를 당하잖아요. 여러분, LA에서 샌프란시스코 가다 보면 오른쪽에 허스트 캐슬이라고 큰 산꼭대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유명한 이제 허스트 캐슬, 그 신문왕이 만들어 놓은 왕국인데, 거기 손녀가 납치를 당한 다음에 나중에 풀려나가지고는 그만 이 납치범하고 그만 하나가 돼버려요. 납치범의 세뇌를 당했다고 보다는 끝난 다음에 그만 납치범하고 피납자들이 또 하나가 돼버려요. 뭐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만든 사람은 오일남, 실제 이름은 이제 오영수죠. 거기서 제일 먼저 나이 많은 늙은 노인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안 보셨다 하더라도 저 얘기를 이제 대상 들으시면 전체 이렇게 면면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 회사를 만들고, 이거 회사의 이 사주이고, 주인공이 바로 오일남입니다. 오일남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바로 465억 돈을 벌려고 그게 들어간 게임원으로 거기 들어간 여러분 이정재, 실제 이름 이정재, 그 드라마에서는 성기훈이라고 이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여러분 저기 오른쪽에 있는 문자를 보면은 이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고 죽이면서 최종 승자가 돼 그에게 상금을 따내는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가능한 일이다 하면 가능하고 가능하다 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야릇한 게임이다. 이 성기훈이 오일남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 너 누구냐 이거예요. 너 누구냐, 너가 왜 이런 게임을 만들어, 왜 이리 끔찍한 일을 저질렀느냐, 어떻게 너가 인간으로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그 오일남이가 죽는 그 장면에서 어떻게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느냐, 도대체 너가 원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프랑스 불어는 캐부이. 도대체 너가 뭘 원하느냐. 뭘 바라고서 이런 게임을 만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그러고 보니 너도 별로 뭐 얻는 것도 없는데 왜 이 짓을 했느냐 하는 거. 이게 이제 마지막 던지는 질문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시즌2라고 합시다. 이제 그러니까 저 강의를 다 듣고 난 후에 여러분들께서 뭘 추리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 다음에 나올 시즌2의 오징어 게임이 어떤 장면이 벌어질까? 골자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성기훈이하고 오일남, 두 사람이, 성기훈이가 오일남한테서 배운 거죠. 나도 이런 게임 회사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돈 좀 벌어보자.
그러니까 성기훈이가 이런 마음의 결심을 했을까? 그러니까 마지막 게임 끝난 다음에 성기훈이 자기 딸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비행기를 탑승하기 직전에 포기하고 되돌아서는 거예요. 집을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예. 되돌아온 그러니까 이제 대의문이 왜 되돌아왔을까?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음에 이제 복수심을 가지고 저 오일남, 저 노인 복수해야 되겠다. 그렇게들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정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아까 이제 스톡홀름 게임하고 같아요. 오일남 그 사람이 게임을 만들어서 자기가 추구하려는 욕망, 그걸 보고 이 성기훈이 나도 저렇게 저런 욕망을 가지고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 오늘 강의에서 내리려고 하는 게 이 뒷부분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성기훈이 돌아와서 복수하려고 할 거다. 근데 그렇게도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있는데 다른 하나는 뭐냐면 도리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당했고 자기가 물론 사람을 그렇게 다 죽이고 자기가 그 많은 돈을 가졌지만 끝내는 뭐냐면 나도 저 오일남 같이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인간의 내면에 욕망이라고 하는 욕망이 디자이어, 욕망이라는 것이 뭐라는 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진면목을 알려면은 이 두 그림을 보셔야 해요. 이 두 그림은 뭐냐면은 오징어 게임에 실제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거 장면은 뭐냐면 아까 이제 황인호라는 인물이 항일연의 쌍용 자동차를 진압해 하러 들어간 경찰 대학을 나온 고급 간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동생이 황준호예요. 황인호는 뭐냐면은 쌍용 자동차 사건을 진압을 하고는 그 경찰 대학 나온 그 좋은 경력 그걸 다 포기해버리고는 바로 이 게임 회사에 그 프론트맨이라 해가지고서 관리인으로 취직을 합니다. 관리인. 그 관리인이라는 건 다 뒤집어 쓰고 모자에 이제 원방각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형 황인호인데 동생 황준호가 추구하다 보니까 황인호가 바로 황준호는 이런 무자비한 짓 하는 게임 회사를 내막을 덜쳐버리고 말겠다, 폭로하고 말겠다 이런 심정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형이 바로 거기에 관리인으로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형이 사는 신림동 어디 자취방을 간 거예요. 원룸을 찾아가니까 방에 뭐냐면 이제 이런 이제 책들이 꼽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이 책들이 하나의 뭐 서재 서가를 이제 뭐 소개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책들이 바로 이 오징어 게임을 그대로 드러내는 여기에 내용이고 철학이고 논리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책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 책은 지금 당장 교보문이나 영풍문고 가면 그냥 그대로 볼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책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 락강의 욕망 이론, 그다음에 주로 미술가 책들이 많이 나와요. 락강의 욕망 이론 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뭐라고 알려면은 이 책을 사보시면 돼요. 그게 볼 것 같으면은 이 주로 미술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마그리트라고 하는 미술가, 그 다음에 애셔라고 하는 미술가, 그 다음에 피카소라고 하는 미술가, 그리고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인상파,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16세기까지 올라가서 벨라케스라고 하는 화가의 시녀라고 하는 뭐 이런 거, 이런 미술책들이 나오는 거니까 이 책들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의 바로 배경이에요. 이 사상이고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을 다 놓치고 있어요. 그냥 뭐 서가를 그냥 보여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오일남이 방에도 보면 거기에
지금 락강 책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7페이지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제 상당히 제가 쉽게, 그 다음에 아주 재밌게 할 테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로 뭐냐면은 미술가들이 많이 소개되지 않아요? 마그리트, 애셔, 그 다음에 인상파, 뭐 인상파면 제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인상파. 여기 보면은 제가 지금 9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은 황혼 노을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상파 그림입니다. 인상파, 임프레셔니즘. 지금부터 약간 이론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은 어떤 그림을 들어가는데 제일 처음에 펼쳐지는 것은 백지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바탕이라고 그래요. 그건 바탕. 백지가 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은 결국 백지 안에 그림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백지 바탕은 이 전체라고 합니다. 홀 전체. 그다음에 이제 그게 그림들은 뭐 산이 들어가든 강이 들어가든 사람이 들어가든 그거는 뭐냐면은 그림은 뭐냐면 피규어 그라운드에 대해서 그림이라고 그러고 그것은 뭐냐면은 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골자는 뭐냐면은 이 전체와 부분이 그림을 만드는 기본적인 철학이 되겠죠. 바로 이건 우리 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이라는 개념은 전체라는 뜻도 있지만 부분이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이라는 말에 아주 그 묘한 성격을 갖는 것은 전체에 있으며 부분이라고 할 때, 저짝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걸 볼 것 같으면 바탕하고 막 그림이 다 메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그림이라고 할 때는 이 바탕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림에는 모나리자 같은 배경 그림 보세요. 그러면 바탕은 있고 거기에 뭐 사람 얼굴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와 부분이 확연히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고대에서부터 중세기까지 계속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전체와 부분을 나눠놓고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실정도 나지만 거기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와 부분의 차이를 없애버리자. 전체와 부분, 어느 것이 전체이고 어떤 것이 부분인지, 어떤 것이 바탕인지, 어떤 것이 그림인지, 어떤 것이 그라운드이고 어떤 것이 피규어인지 그 구별을 없애버리는 한 작업을 해보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인상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동학혁명이 일어날 1890년대 그 무렵에 프랑스 파리에서 일본의 이제 미술가들이 이런 바탕하고 그림 사이를 없애버리자. 그게 색깔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색깔로 없애버리니까 옛날같이 뭐 모나리자라든지 뭐 밀레 만종이라든지 그같이 딱 그냥 요건 딱 뭐 그림을 보고 이건 보면 이게 사람이다, 강이다, 산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지 말고 도대체 그 멀리서 보면 어렴풋하게 그냥 산같이 보이고 그림같이 보이고 이렇게 하자. 인상만 받도록 하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상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마네, 모네 같은 이런 이제 인상파들이 그린 거 그 골자의 배경은 전체와 부분의 간격을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한 개념을 실현해보자 하는 거와 결국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인상파 그림을 하나밖에 소개 안 드렸는데 뭐 인상파 그림들이라는 게 성격 전부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인상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묵화 같은 것이 뭐 축축축축 뭐 붉은 점 파란 점 몇 개 찍어놓고 오는 거만 멀리서 보면 아 이게 나무다 하는 거지 딱 이게 나무라고 그리지 않는 거. 이 골자는 뭐냐면 전체와 부분의 간격 차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전체 속에 반드시 부분이 담겨야 된다. 우리 이 건물만 하더라도 이 SK 허브 건물 같은 게 이 전체 건물이 있고 여기 방이 있고 여분이 안전차리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야 건물의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걸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리자.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이 방 안에도 들어와 있도록 만들어버리고 이런 그 기법이 바로 뭐냐면 인상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색깔로만 그럴 게 아니라
그 밑에 보면은 이건 아까 말씀드린 마그리트라고 하는 미술가가 그린 건데 이 마그리트가 이 파이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제가 저기 LA 있을 때 그 LA 그 미술관에서 마그리트 전시를 했는데 그냥 그 뭐 LA뿐만 아니라 오렌지 카운티까지 전부 온 바닥에 이제 마그리트 전시회 한다고 선전할 때 뭘 딱 하나 선전하는 바로 이 파이프. 예, 파이프 그림 이 하나를 사실 이거 보면 뭐 그림 그린 것 자체야 유치원생도 그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밑에다 글을 적어 놓은 게 문제예요. 불어로 뭐라고 적었냐면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 도대체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이프가 파이프 맞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실제 들고 있는 파이프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의 이제 공선용 학파들이 빅마, 말이 아니요, 콩이 아니요. 예, 그런 논리 피는 거 마찬가지예요. 콩을 갖다가 종이에다 걸어놓고 그걸 콩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콩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하는. 그러니까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알쏭달쏭한 그만 논리에 빠져버리잖아요.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마그리트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뭐 쭉 소개하지만 실증이 날 정도로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성파들이 부분하고 전체 광경을 아리까리하게 만들어버리자 하는 거나 마그리트가 파이프를 그려놓고 이건 파이프가 아니라고 하는 거나 그러면 아니라고 하는 거나 이라고 하는 거나 밤새도록 토론해봤자 결론이 안 나요. 이런 걸 가지고 비결정이라고 그래요. 불확실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든 게 이제 말에 귀착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저 옆에 볼 것 같으면 저게 뭐냐면은 저것도 마그리트 그림이에요. 하늘에 나는 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지금 하늘하고 새. 공중에 새가 나누는데 그 새 속에 하늘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새 몸 안에 하늘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냐면은 새는 공중에 있는 동시에 그 하늘이 또 새 몸 안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과 밖과 안을 구별 없어져 버렸다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안과 밖과 안의 구별이 없어져 버렸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서양 2000년 이상의 미술사에서 이걸 극복을 못한 거죠. 바탕하고 그림에. 이게 이제 이 마그리트의 그림이고 이 밤과 낮이라는 거예요. 이건 저기 우리 그 오징어 게임 드라마에 직접 나오는 장면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도대체 밤이에요, 낮이에요? 방 안에 틀림없이 전등이 불이 켜져 있어요. 꼼꼼해요. 그러니까 밤이에요. 근데 하늘을 보세요. 낮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밤인지 낮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당히 마그리트의 대표적인 작품이고 오징어 게임 그 화면에 이 그림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 옆에 있는 건 저기 있는 이제 애셔의 그림이고요. 애셔. 이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가운데 이거는 바로 오징어 게임을 하는 세트장이에요. 오징어 게임 세트장이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보시면 저 장면이 나와요. 저 장면이 바로 뭘 모사한 거냐면 MC 애셔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갖다가 그걸 이 세트로만 거기 볼 것 같으면 저기는 사다리가 있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같지만 올라가는 것이 곧 내려가는 것이고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르내리고 상하 좌우의 구별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공간을 완전히 상대화 시킨 그림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맨 밑에 있는 것도 저건 애쉬의 폭포라고 그럽니다. 이 폭포인데 물이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 같은데 가만히 그래서 이 물이 다시 뭐냐면 똑같이 평면인데도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색깔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 분간이 되겠는데 아무튼 여기에 나타난 이 5개의 그림, 그다음에 인상파를 포함해 가지고 한 가지 공통된 것은 뭐냐 하면은 비결정, 뭘 결정할 수가 없음, 불확실성, 도대체 이게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음.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undecidable.
결정할 수 없는 uncertainty, 불확실성, 뭐라고 이렇다 저렇다 이름 붙일 수 없음, unnameable. 예, 이렇게 이제 이건 이제 아주 재미있고 코믹한 건데요. 제가 지금 도봉동 이 도봉고등학교 옆에 사는데 바로 제가 사는 그 아파트 여기 있으면 바로 그냥 이 영순의 감자국이라고 이제 감자국집이 있어요. 감자국집. 여러분 지금 그 얼마나 이 집이 유명한 집인지 여기서 택시 타고서 도봉동 영순의 감자국집에 가다면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영순의 감자국이라고 하는 이 집을 내가 네 방향에서 다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순의 감자국이라는 말이 몇 개가 붙어 있는 줄 아세요? 몇 개가? 아니요, 38개요, 38개. 그러니까 좌우 앞에까지 다 합치고 자세히 보세요. 그 다음에 뭐까지 보셨냐면은 이 로고도 보셔야 합니다. 로고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보셔야, 상표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왜 이러죠? 왜 이러죠? 우리 집 진짜 아주 감자국에 진짜 감자국이 우리 집이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욕망이에요. 이거예요. 이게 욕망의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은 언어에서 생겨요. 말에서. 이게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가가 어떤 나무를 하나 그리려다 할 때 가장 그 나무와 똑같은 나무를 그리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것도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예? 아시겠죠? 이제 욕망이라는 것이 바로 이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그 도봉동 살기가 정말 기가 막힌데 정말 산 좋고 물 좋고 옛날 얘기 하다 보면 산 좋고 물 좋고 먼 데서 오래오래 살았다 나오는데 도봉동이 정말 그런데요. 산이 있죠. 산에 나무가 있죠. 그 다음에 계곡 있고, 그 조금 나오면 또 중량천이나 하천이 흘러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나오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공기가 그렇게 깨끗한데 이 영순의 감자국에서 이제 화요일만 쉬고 이제 그 감자국을 끓이는데 제가 그 옆에 사는 바로 이제 저 방이 영순의 감자국에서 바로 그냥 국을 끓이면 냄새가 그대로 올라와요. 그냥 여름에 죽을 지경이에요. 저는 하여튼. 아무튼. 그런데 이게 바로 딴 거 아니에요. 노자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를 아무리 도라 해도 그건 도가 아니고 이름을 아무리 영순의 감자국, 영산을 아무리 붙이려 해도 그건 영순의 감자국이 아니다는 그 얘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도덕경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상무욕이 왜 욕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그 다음에 걸맞지 않게 욕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상무욕이 광기묘, 상유욕이 광기요. 무욕, 유욕. 예?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 인간의 언어에 대한 비판이에요. 우리 인간이 뭘 그려내려고 하는 이 도공이 정말 자기가 이상적인 도자기를 하나 만들려고 딱 만들어 놓고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도자기 같은데 그 예술가 눈에는 그게 자기 욕망에 차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깨버리는 거죠. 제가 사는 과천에도 그 도요지가 있는데 거기 가면 그렇게 깨진 도자기가 많아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 도공이 자기 욕망에 채워지지 않을 때는 그대로 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 욕망이라는 것은 무엇에서 생기냐면 언어에서 말에서 생겨요. 말에서.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 동물에도 그러면은 욕망이 있느냐 할 때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양만큼 동물도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언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언어 구조가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욕망의 구조도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결정할 수 없고 불확진하고 이름 붙일 수 없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상무역 이게 아무리 언어로서는 채우려야 채울 수가 없는 이게 이제 소위 여러분
이 락강이라고 하는, 락강이라는 심리학자가 아주 정말 천재적으로 내린 정의예요. 잘 아시는 대로 프로이트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욕망이라는 덩어리가 뭐 이렇게 이제 밑에 무의식 속에 이렇게 뭐 덩어리 같이 이렇게 뭐 생리학적으로 이렇게 막 이게 뭐 뭉쳐져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욕망이라는 덩어리가 여기 있어가지고서 거기서 이 욕망, 거기서부터 욕망이 자꾸 기어 올라와가지고 막 욕망이 생기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락강이라는 심리학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욕망은 언어에서 생기기 때문에 아까 보시다시피 그림들에서 보시는 것이 앞도 아니요, 뒤도 아니요, 위도 아니요, 아래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인간의 욕망이 채워질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인간의 언어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언어 구조라는 것이 결정할 수 없고 불확실하고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오징어 게임 저 책이 이제 이 마지막 제가 지금까지 나온 책인데 저 책을 내기 전까지는 굉장히 욕망을 가지고서 책에 대한 기대도 가지고 책이 일단 나와서 하루나 이틀 지나가면 그만 또 욕망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책을 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또 이제 새로운 책이 나와봤자 아무리 좋은 책을 내가 썼다 해도 또 욕망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글 쓰는 사람으로 얘기지만 뭐 돈 벌려고 하는 사람, 권력 잡으려고 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언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언어가 뭐냐면 아까 보다시피 그렇게 그림에서 나타나는 거 그렇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 그런 욕망은 채워질 수 없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물을 닮아라. 동물을 닮는 거 좋아요. 동물은 언어가 있어도 빈약하기 때문에 우리만큼 그렇게 욕망의 구조가 복잡하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오시면 영순의 감자국에서 같이 한번 감자국 마셔도 좋겠습니다. 하여튼 바로 그 영승원의 감자국 옆에 이제 도봉동에서 내려오는 이 계곡물이 있어요. 계곡물이 있으면 그게 그냥 이 비가 내려오면 말이죠. 한 20m 정도는 하얀 모래뿔이 생겨요. 거기 모래뿔에 그냥 아주 보드라워요. 그러니까 발을 붓고 거기 가서 꼭 내가 이제 자갈을 10개를 쥐고는 한 번 돌 때마다 하나씩 버려요. 꼭 10바퀴를 돌고 들어가는. 그거 아주 여러분들, 신선 노름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이제 이 13페이지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걸 이제 학문이다, 철학이다, 논리학이다 그러면 이걸 또 이렇게 이론적인 언어로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놓은 건데, 또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머리가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딴 게 아니고, 네모 칸 2개만 보시면 돼요. 네모 칸 2개만 보시고, 대강 뭘 얘기하려는가 보시면 돼요. 네모 칸에 보시면, below sentence is false. 그러니까 아래 문장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것은 above. 이 문장, 그러니까 네모 속에 들어가 있는 문장은 위에 있다. 네모 가운데 위에 있는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above sentence is true. 이제 반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래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네모 안에 있는 above, below. 그러니까 위에 아래하고, 네모 바깥에 있는 below, above. 이 두 말을 자꾸 한번 바꿔치기 해보세요. 그러니까. 바꿔치기를 하면은, 이게 지금 하면 머리가 이게 헷갈리고, 복잡해져요.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식상해질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은 재밌어요. 아주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면은, 14페이지에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위의 문장은 참이요, 거짓이요. 아래 문장도 참이요, 거짓이요.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뭐냐 하면은, 딴 게 아니고, 이제, 그리스의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논리학자의 거짓말쟁이 역설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을 했다면은, 거짓말쟁이가 거짓말해서는 참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참말을 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보고는 즐겁을 한 거야. 만약에 이렇게 되는 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치 판단이 없어지잖아요. 가치 판단이 없어져 버리고 윤리가 성립 안 돼요. 뭔가 참이다 거짓이다. 참은 참이고 거짓은 거짓이고 참과 거짓은 날카롭게 대립을 해야 되는데 참이 거짓이요 거짓이 참이라고 이렇게 돼버릴까요? 이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이 강연이 끝나자마자 나가서 신문 덜쳐보세요. 지금 오늘날 정치 바닥이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또 거짓말 해놓고는 봐라 내가 참말 했지 않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짓말을 해놓고는 거짓말을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봐라 나는 참말했다. 그러면서 그냥 목성 높이면 그만 그게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게 참 이래 되면 이게 보통 나라가 망하는 게 이게 이제 윤리 기강이 다 이렇게 많아지고 참과 거짓이 성립이 안 되는 데서 나라가 망하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참은 참이요 거짓은 거짓이요 하는 그 모순율, 뭐 동일률, 배준율 이런 논리를 만드는데 그게 2000년을 지배해 왔는데 다름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탈현대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참이요, 참이 거짓이요, 거짓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오징어 게임이 나오는 배경. 그다음 오징어 게임에서 소개하는 책들이 바로 이런 내용을 이제 소개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다음 15페이지에 오시면. 예, 15페이지. 그것도 아주 그림이 쉬워요. 이것도 아마 모네 그림 같기도 한데, 보시면 이제, 빠하지 않아요. 분위기가. 아주 분위기가 빠하고, 그 다음에 바텐더, 여자가 지금 앞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고, 바로 이제 오는 손님들한테, 이제 뭐 위스키, 그 다음에 포도주 나눌 준비를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지금 뒤에는 뭐냐면 큰 유리벽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비치고 뒤에 그림이 또 저기 앞에 비쳐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손님은 뭐냐면 이 바텐데 전면도 보고 또 뒷면도 본다 이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앞면과 이 뒷면을 동시에 그러니까 앞과 뒤가 같다 하는 그런 거 보여주려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림이 이게 이제 아까 이건 아주 이 16세기 17세기의 벨라케스라고 하는 이 화가가 지금 이 하녀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뒤에 시꺼멓게 좀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그림을 그리는 벨라케스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캔버스가 이렇게 서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겠어요? 이렇게 있는 데서 이 앞에다가 이제 거울을 이렇게 놓고 거울을 보고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그리는 동시에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 이제 강연을 할 때 내가 여러분들 보고 내가 강연을 하잖아요. 강연을 하는데 근데 저 뒤에 뭐냐면 저 맨 뒤에 큰 유리가 거울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 거울을 보고 그림을 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림을 그린 내 자신도 그림을 그리게 되잖아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그림을 드로잉 하는 거와 그림을 그리는 주체와 그리는 객체가 결국은 같다고 하는 데모킴을 한다고 하는 니클시브. 아까 그 빌로우 센텐스, 오브 센텐스 이거는 제가 여기서 그냥 말하지 않고 집에 가서 보시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대문자, 소문자를 소문자를 대문자를 자꾸 바꿔치기 해서 넣어보면 끝에 가서는 아래 문장은 참이요 거짓이요 위에 문장도 참이요 거짓이요 이런 결론이 나온다 하는 그 얘기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논리학자들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림 같은 걸 논리적인 방법, 농입의 기호로 나타내려고 할 때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애셔의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인데 이건 정 뭐냐면은 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인데 밑에 보세요. 밑에 토대가 없어요. 도대체 이런 건물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한마디로 밑에서 토대는 벌써 허물허물 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지금. 밑에. 예. 토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위에서
사람들은 아직도 바벨탑을 계속 쌓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욕망의 구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욕망은 위를 꼭대기를 향해서 계속 뭔가 새로운 욕망을 지어가지만 욕망의 그 밑바닥은, 그라운드는 다 허물어져 버렸다. 이건 그러니까 이 인간이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지금도 바벨탑을 쌓고 있지만 그 바벨탑이라는 것은 토대가 없는 바벨탑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문명, 문화를 창조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학식이 높고 뭐 덕망이 높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 토대가 없는 그라운드레스라는 거죠. 토대가 없는 것인데, 그렇지만 위에서는 계속 그 욕망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애쇼의 이 판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오징어 게임으로 들어가서 이게 그 밑 16페이지 밑에 있는 그 그림은, 이거는 실제 어린이들이 오징어 게임을 할 때의 그 놀이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책에서는 그냥 놀이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참, 이 줄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애들이 뭐 공기놀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이거 어른이 누가 만들어서 이걸 뭐 규칙도 정하고, 뭐 이렇게 그림도 그려주는 건지, 애들 자신이 이렇게 만들어서 나가는지 그게 모르겠어요, 지금. 누구한테 물어도 어른이 이런 걸 직접 만들어서 애들한테 하게 했다는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놀면서 자기들이 하나 하는 가운데서 자기들이 재미를 창출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놀이의 규칙도 자기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 애들이 지금도 뭐 어느 곳에서는 오징어 게임, 그 마을 공터 같은 데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한마디로 원방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방각. 이게 바로 이제 오징어 게임에서 그 원방각이 로고로 나오는 이제 배경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장면은 바로 이제 이 오징어 게임, 이 판단서 게임이 벌어지니까 막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체를 그냥 끌고 나가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성기훈이하고 마지막 그 상우하고 둘이 끝날 때 결국 상우의 그 죽은 시체를 이제 꺼내는 장면 같은 게 바로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이 안에서 이제 벌어지잖아요. 저건 뭐냐면은 맨 위에 원이 있고, 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방각이에요. 그러니까 원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또 원으로 나오면서 그 원의 맨 꼭대기에 있는 방언에다가 이제 발을 탁 디디면서 만세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이제 그 사이에 반드시 살아서 남아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는 여기서 쭉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방법. 근데 여긴 페널티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반드시 깨금질을 해야 된다는 거. 깨금질. 이렇게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발로 뛰면 안 돼요. 다른 하나의 방법은 바로 여기서 이걸 이렇게 이제 통과하는 방법이에요. 가운데. 가운데. 이 삼각형하고 사각형 사이를 통과해야 돼. 저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다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저기를 건너려고 그러면 이제 막, 이제 수비들이, 이 공격수들을 밖으로 막 쳐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이제, 아까 그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인데, 저는 그걸, 이 불교에서 선과 교, 우리가 깨닫는 방법이 교라는 방법이 있고 선이라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율을 닦고 아주 청소하고 밥 짓고 그다음에 물 기르고 하는 아주 철저한 계율을 150가지가 넘는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벽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문득 깨닫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아마
그 두 가지 방법 가운데서 아마 저쪽 바깥으로 이렇게 도는 방법은 저거는 선의 방법이고 저 가운데를 통과하는 건 교회 방법이 아닌가. 선과 교회 두 수행 방법을 상정할 수가 있겠죠. 보통 우리가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볼 때에 그 놓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애들이 노는 이 놀이판의 구조에 대해서 아무도 조명을 안 해요. 오징어 게임, 여러분들 요새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오징어 게임에 관한 많은 글들이 나와 있지만 그 저 놀이판 자체에 대해서 별로보다 한 군데도 없어요. 저 놀이판 구조에 대해서. 저는 이 책에 중요한 이제 이 구조, 그 다음에 라캉이라고 하는 사람의 라캉이라는 사람의 심리학의 구조를 갖다가 이 놀이판으로 설명할 때 이같이 쉽고 이같이 좋은 방법이 없고 이같이 알맞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애들이 적어도 한 10세 전후에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저 놀이판의 구조, 즉 뭐냐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라캉은 이 3세계론을 주장해요. 3세계는 처음에는 뭐냐면은 상상계라고 그래요. 상상계. 그 다음에 상징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계라고 그래요. 거기다 여러분들 적어 놓으시면 돼요.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이미저리, 상상계.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징계, 그 다음에 실제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맨 위에 꼭대기에 있는 놀이판 있잖아요. 놀이판의 맨 꼭대기 보면은 그건 상상계예요. 상상계. 그 다음에 그 다리 있죠. 다리 가운데. 그거는 상징계라고, 심볼릭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삥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이제 다 해가지고 제자리에 돌아왔을 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실제계라고 그래요. 실제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실제계라는 건 뭐냐면, 그게 말이 참 영어나 프랑스의 언어의 부족 때문에 완전히 표현하기 힘든데, 이건 뭐와 같냐면, 우리 동양 사람한테는 무와 같아요. 절대 무. 그러니까 이 말은 화가가 아무리 그림을 자기가 잘 그린다 해도 가장 잘 그리는 그림은 그만 백지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림 그 자체가 화가로서는 가장 잘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그리스는 그런 신화가 나옵니다. 뭐 두 화가가 서로 다투잖아요. 그림을 그려놓고 너 와서 한번 보라.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바탕 자체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다 바탕만 내놓고 내 그림이 최고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지를 넘어섰을 때는 그만 아무것도 없는 바탕, 그걸 마지막 실제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로 이 놀이게임에서 이 상상계에서 상징계를 거쳤을 때 다시 이제 제자리에 되돌아오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절대 무와 같은. 이걸 이제 나오니까 이제 중국하고 일본이,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이 오징어 게임은 뭐 자기들의 무슨 게임을 갖다가 뭐 그대로 뭐냐면은 표절한 거다. 뭐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그 게임은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S자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나와가지고 그만 이렇게 돌아서 다시 상대방의 이 S자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일본에 비슷한 놀이가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떠났던 데서 제자리로 되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리로 오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상징계라고 하는 상징계라는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그러면은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는 뭐냐? 상상계는 그 거울 단계라고 그래요. 거울 단계. 거울 단계라는 것은 어린 아이 3세 이전에 거울 앞에서 거울에 있는 자기하고 거울 바깥에 있는 자기를 구분 못하는 단계. 이걸 가지고 상상계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른인들 구분한 줄 아세요? 이건 결국은 주객을 구별할 줄 안다는 건데, 어른이라고 다 주객 구별할 줄 안 줄 아세요? 뭡니까? 지금 도대체 자기가 싸놓고도 된장인지 자기 건지도 구별 못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객을 구별 못하는 그 단계, 이걸 상상계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계.
이미저리 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예, 이 정말 위험한 단계예요. 예, 저도 몇 달 전에 이제 첫 손자를 처음 봤습니다만은 아주 위험한 단계예요. 이 3세 이전에 이 주객 개불한 너무나도 저는 시골에서 우리 할머니한테 금기어가 너무 많아요. 뭐 이제 애를 안고는 무겁다. 뭐 우린 요새 뭐 애를 낳자 말자 거울에 재지만 금기어 가운데서 절대 애를 신생아를 안고는 무겁다 소리 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겁다 소리 하면 안 돼요. 가장 그보다 중요한 건 거울을 못 보게 해요. 거울. 여기 어른들께서는 다 저 말을 이해하십니까? 신생아들을 거울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경우는 옛날에 이제 천년두가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막 천년권에서 얼굴이 얼거버리면은 그 자기 본래 얼굴하고 얼굴 얼굴이 대조가 되면 애가 얼마나 나중에 실망하겠냐고요. 그래서 아마 거울을 못 보게 했을 거다 하는 건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보고는 주객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객 저건 난지를 구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런 단계를 상상계라고 그러고요. 이게 그러니까 3살 이전 아이만 있는 게 아니고 커서도 뭐냐면 이걸 구별 못할 때 이게 이제 바로 이게 뭐냐면 정신분열증, 신경증, 노이로제, 히스테리가 전부 처음 내서 이 거울과 자기 사이에 구별을 못 시키는 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전통 교육방 가운데 이 단계에 아주 교육시키는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단동시푼이에요. 단동시푼. 도리도리 짝짝꿍 곤지곤지 잼잼 그것뿐만 아니라 뭐 부라부라 선마 10가지가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가만히 들어보라고. 도리도리 짝짝꿍 좌우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곤지곤지 중심과 주변을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점점 크면서 이제 뭐 그거 하는 거. 그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 다가 그게 바로 상상계 훈련시키는 거예요. 군인이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잖아요. 훈련소에 들어가면은 10주 동안 내내 받는 게 있어요. 뭐 사격 훈련은 막 2주쯤 되면 그냥 조금 받는 것 뿐이잖아요. 제식 훈련인 게. 좌양자, 우양, 뒤로 돌아. 그건 훈련소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10주 내내 받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에 만약 그것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백전백승이에요. 명치 유신 때 이 일본이 아침마다 전 국민을 운동장에 나오라 해가지고 이 제식 훈련 시키는 거죠. 좌양자, 우양. 우리도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아침 조례할 때 이런 제식 훈련 많이 받았습니까? 요새는 그런 게 다 없어요. 이게 바로 단동시푼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고서 이 락강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상상계를 잘 넘겨서 이 주객을 구별시킬 줄 아는 거. 그렇게 생각하다면 우리 당군에서 천부인 세계 가운데 제일 처음에 뭡니까? 선생님, 거울이죠. 그렇죠? 거울. 잘 생각해서 왜 거울을 중요해서 했을까? 뭐, 청동기 시대에 뭐 거울이 처음 만들어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거울을 통해서 이 주객 훈련시키는 거. 상상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저리. 이게 3세계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이론이에요. 락강에. 이 이미 상상계를 이제 벗어났을 때,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상징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상징계, 심볼릭 단계라는. 상징계라는 건, 이건 뭐냐 하면은, 딴 게 아니고, 집안에서 가훈이라든지, 사회적으로서 윤리, 도덕, 법규, 주로 누가 이제 그 역할을 하냐면, 아버지가 주로 집안에서 어린아이들, 너 이거 해, 너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돼, 너 안 하면 볼이 맞아, 하면 상벌 줘. 이렇게 이제 계속 집안에서 아버지가 이걸 그래서 락강은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그래. 네임 오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이제 해서는 되고 안 해야 되는 걸 이거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상징계를 잘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징계를 제대로 통과하지 않을 것 같으면 뭐가 문제냐면 상상계에서 주객을 구별하는 이런 훈련이 돼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뭐 우리가 다 뭐 꼭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뭐 육체적인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아버지라는 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 뭐 여러분 뭐 아버지 없이 큰 사람도 있겠지만 옛날에 뭐 애비 없는 놈이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어릴 때 바로 이 그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넘어오는 훈련, 법의 제자라는 윤리, 도덕, 규범 이런 훈련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뭐 아버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만 잘 돼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은 거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상징계 훈련을 겪지 않으면은 소위 여기서 그래서 오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제거하고 어머니를 차지하려는 콤플렉스. 그리고 우리 이 동양 윤리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건 그렇지 않아요. 이걸 뭐냐면은 가장 심각하게 느낀 종교는 유교입니다, 유교. 유교 윤리를 가만히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유교의 우리 일상생의 욕 가운데 가장 여기 뭐냐면 어머니와 성관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게 다반사로 있었어요. 모계사에서는. 왜냐하면은 모계사에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씨만 뿌려놓고 그만 나가버리는 존재니까. 그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아들도 동네에서 추발당하니까 나중에 떠들다 보면은 그러면 어머니하고 같이 거사게 이 종족이 벗어나가는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제 뭐 세계 전체 신화 가운데서 가장 공통된 신화가 바로 이 오디푸스 콤플렉스 이 신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이 상징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다리를 건너는 아주 어려운 단계고 여기 발이 깨금발을 하면서 결국 이제 이 칸을 넘어가야 하는데 이 막 공격선에 밀어쳐내 여기서 대부분이 다 그냥 넘어지고 건너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러다가 뭐 충청도 어디에서는 뭐 큰 사고까지 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자기 그 떠났던 장소 데려오는 거 떠나고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떠났던 그 장소가 그거예요. 이게 당군 천부인 상교 가운데 이 칼이란 게 뭐냐? 이게 바로 상징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짝짝 이거 아니고 옳고 그르고 그걸 분간하고 나누고 이건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나는 거. 이게 이제 상징계라고 하는 이 락강이 말하는 상징계는 우리 당군 신화의 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이제 방울로 흔들어서 이게 바로 실제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 칼, 방울.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무시사당 벽화 그림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거울, 맨 처음에 거울 단계, 구름 위에 있는 단계. 그다음에 땅에 내려오는 단계. 땅에 내려오니까 이 구령고 속에서 무시무시한 장면이 벌어지잖아요. 어떤 자가 무서운 칼을 들고 누굴 막 빗발고서 목을 칼을 찌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시무시한 상징계에서 벌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날카롭게 분리하고 가르고 나누고 하는 그 단계가 바로 이제 이 상징계라고 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애들이 이러한 오징어 게임 놀이를 하면서 이 놀이판 속에서 이러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낙강이 얘기하는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뭐 실제계는 그냥 제자리로 되돌아오니 결국은 내가 나라고 하는 그걸 다시 깨닫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다르면 따지면 절대 물을 이제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준비와 함께 17페이지로 오시면 많은 장면이 나오지만 제가 쓴 책에 딱 부합하는 저의 책에 딱 부합하는 그 내용만 제가 여기 추려왔어요. 이거는 이 그림은 이 오징어 게임의 거의 끝에서 나오는 이제 장면이에요. 다시 우리가 저기 8페이지로 가보세요. 다시 또 제대로 8페이지로 가보시면 이제 이걸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강의를 다 한 후에 말씀을 드려야 실감이 나요. 오징어 게임에는 처음에 뭡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슬치기, 그 다음에 달고나, 그 다음에 유리판 건너기, 줄다리기,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징어, 마지막 오징어 게임 이렇게 6개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게임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본 게임이 있고 원 게임이 있고 말 게임이 있어요. 본 게임이라는 것은 이 성기훈이가 이 전철역에서 오징어 게임의 외판사원 공유예요. 만나서 딱지치기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릴 때 우리가 하는 딱지치기. 근데 이 딱지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오징어 게임의 전체 내용이 이 딱지치기 속에 사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그걸 내가 본 게임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 게임이 있어요. 원 게임은 뭐냐면 내부 게임이 있고 외부 게임이 있어요. 내부 게임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바로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게임이에요. 이 외부 게임이라는 건 드라마 바깥에서 벌어지는 게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황인호하고 황준호, 그러니까 경찰 간부하고 그 동생 사이에 벌어지는 게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말 게임이에요. 맨 마지막 게임이에요. 이거는 성균이하고 그 오일남이가 마지막 자기가 죽어가는 죽음의 침상, 이제 바로 그걸 죽음의 침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장면, 죽을 때 자기 누워있는 침상에서 벌어지는, 그걸 제가 말게임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나눴을 때, 아까 17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은 무슨 게임이냐면 말게임이에요. 성기훈이 상우를 죽이고 456억? 그걸 몽땅 이제 자기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차지하게 되는데 1년이 지나도록 돈을 한 푼도 안 찾아가고 딱 10,000원밖에 안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오일남은 자기 게임을 만들어 놓고서 이 친구가 왜 돈을 안 찾아가지? 1년이 지나도 돈을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기훈이 한강변에 가가지고서 뭐 시름에 당겨가지고 자기 돈을 벌긴 벌었지만 얼마나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어떤 명함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오일남이가 누워있는 이제 주소를 알려주는 이제 그 명함이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이제 이건 성기훈은 성기훈에서도 이 오일남 다시 한번 만나봐라.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어찌 인간으로서 이렇게 무지한 막지한 짓을 하느냐. 이제 이런 그냥 적개심, 분노,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을 때이죠. 그러니까. 찾아갔다고요. 이제 찾아가니까 바로 이제 오일남은 벌써 병상에 누워서 환자로 누워있는 장면이에요. 그때 이 오일남이 성기훈한테다가 뭘 요구하냐면은 물 한 잔을 달라고 그래요. 물 한 잔. 물 한 잔. 물 한 잔을 달라 하니까 이제 물 한 잔을 갖다 주는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물 한 잔. 이걸 이제 락강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부분욕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분욕동. 우리는 욕망을 느끼지만 사실은 욕망이라는 걸 전체를 다 한꺼번에 못 느낀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 욕망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 국한해서 욕망을 할 뿐이지.